(10월 5일) 목요일 오전 7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침을 책임지는 아침의 축구, 저는 양희연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의 남자. 예. 네, 여러분들 출근 준비 잘하고 계시죠? 김수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이제 수요일 숫자 안 되네요. 목요일도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니, 황덕현 이놈 자식이 언제 오는 거야? 지금 형철이 피곤해 죽잖아. 덴마크에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 바이에른 뮌헨 경기도 본 것 같고 예. 인스타에 바이에른 뮌헨 인스타에 뭐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조규성 선수도 그 콘로운가 머리 하면서 머리 하고서 보고 오고.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네. 주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두 분 다 직접 중계하고 오셨던 챔피언스리그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저희 뉴캐슬과 파리 생제르맹 중계하고 오셨잖아요. 경기 네. 뭐 재밌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제 입중계를 이 경기를 안 했죠. 그래서 오늘은 보통 우리가 아침에 축구는 좀 웬만하면 가볍게 얘기를 주고받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이스타TV 영상에서 지금 뉴캐슬 파리어 경기에 관련된 영상은 이게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맞아요. 이 영상만큼은 조금 전술적인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전문 용어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좀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지금 그 뉴캐슬 공격이 이번 경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반대로 파리 생제르맹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뉴캐슬이 4-3-3을 쓰면서 3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는데 파리 생제르맹 경우는 이번에 무려 시대에 뒤처지는 투미들 2명의 미드필더 전술을 세우고 나왔어요. 네. 엔리케 감독 진짜 무슨 생각인지 전 요즘 축구에 투미드 쓰는 감독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은바페랑 저기 하무스 선수 투톱으로 나오고 무안이 왼쪽에 오른쪽 덴벨레였습니다. 이렇게 4명이 이렇게 파리에서 나왔는데 공격진 4명을 동시에 쓰니까 중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얇아지잖아요. 근데 뉴캐슬은 3명 그리고 4-5-1 형태로 5명이서도 압박을 하니까 중앙이 말 그대로 파리는 완전히 공략을 당했던 경기였어요. 이런 거 사실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뉴캐슬은 매번 3명 이상의 중앙 미드필더를 쓰는 팀이고 수비할 때 압박을 하면서 5명이 진짜 우다다다 하면서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인데 그 팀을 상대로 고작 2명의 미드필더만 세웠다는 거는 철저하게 엔리케 감독의 판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실점 장면 보면은 미드필더가 부족해가지고 중원에서 털린 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리 팬분들에게는 진짜 끔찍한 경기였고 반대로 뉴캐슬은 저도 중계하면서 너무 보람있는 거 느꼈지만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팬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2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복귀전이니까 앨런 시어러 다음 챔피언스리그 뉴캐슬 득점자가 미겔 알미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들만 보더라도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경기 흐름을 이번에 뉴캐슬이 받았고 무려 3골 차에 대승을 거두게 됐죠. 그 전반 끝나고 엔리케 감독이 전술을 바꿀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바꿀 수 있었죠. 그대로 밀고 나간 걸 보면 엔리케 감독이 원래 이렇게 전술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요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경기 플랜이 하나 꼬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안 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요. 이번 경기에 벤치에 비티냐가 있었거든요. 사실 전반, 중반에 저는 선수를 교체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였다고 봐요. 너무 판을 완전히 공략당한 경기였으니까. 근데 비티냐를 후반, 중반에 쓰는데 우가르테를 빼고 넣더라고요. 마지막까지 2명의 미드필더를 그냥 유지를 했거든요. 약간 엔리케의 생각은 내 전술은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선수를 바꿔주면 내 전술은 기능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뉴캐슬을 상대로 2명 중앙 미드필더만 세우는 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파리처럼 이런 호화스러운 공격진과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의 감독인데도 엔리케가 이렇게 발상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고요. 뉴캐슬은 이번에 철저하게 압박을 했고 이삭 선수가 이렇게 눈두덩이가 찢어지는 큰 부상이 있었는데도 붕대까지 감으면서 투혼을 펼쳤고요. 압박하고 측면에서 고든이랑 알미론 같은 선수들이 속도를 많이 뿌려주고 그리고 러셀스, 뉴캐슬의 주장이죠. 지금 주전 수비수인 보트만이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못 나오고 있고 나이가 많고 사실 러셀스 선수가 기량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번 경기 러셀스가 수비 진짜 잘했습니다. 아마 2부 리그 때도 러셀스 선수가 함께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러셀스를 바라보는 뉴캐슬 팬분들의 시선이 되게 깊고 정이 많이 갈 텐데 이번 활약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점들도 좀 느꼈던 오늘 경기였죠. 그 F조가 원래 죽음의 조로 꼽히는 조였잖아요. 오늘 경기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승점 관리가 더욱더 어려워진 거죠. 아무래도 뉴캐슬이 이때 1위가 됐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첫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뉴캐슬에게 패하면서 2위가 됐습니다. 지금 4점, 3점 그리고 밀란과 도르트문트가 이번에 비기면서 밀란은 2점, 도르트문트는 1점이거든요. 4-3-2-1 무슨 포메이션 같죠? 첨예하게 승점 차가 나뉘고 있습니다. 정말
F조가 뉴캐슬이 이번에 두 번째 경기를 이기고 파리가 지면서 1, 2위 싸움에 대해서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파리로서는 이번 경기 이겼으면 6점을 만들면서 일찍이 순위를 완전히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16강에 대한 가능성 1강을 상황에 따라서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파리는 철저하게 이번 경기 패배는 너무 뼈아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이 또 특히나 잘 준비해온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뉴캐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압박 그리고 압박이 풀렸던 후반에는 4-5-1 형태로 미드필더를 어쨌든 계속 두텁게 쌓았습니다. 선수들이 중앙으로 계속 모여 있었거든요. 파리가 이제 미드필더를 안 그래도 적게 두는데 그 미드필더들을 아예 봉쇄하겠다. 근데 측면에 대해서는 고든이랑 알미론이 수비 가담을 많이 하니까 상대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내고 좌우윙에 있는 선수들이 최대한 커버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은바페에 대한 협력 수비도 좋았습니다. 러셀스가 워낙에 잘 맞기도 했지만 기마랑이스도 그렇고 셰어도 그렇고 협력 수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이 경기에 딱 하나 사건이 있었죠. 기마랑이스가 갑자기 핵펀치를 했거든요. 그 알죠? 장면 봤을 거예요. 갑자기 상대 쫓아가다가 에이씨 하면서 주먹질을 하더라고요, 뒤에서. 그게 VAR이 있는데 퇴장이 안 나온 건 좀 의아합니다. 그냥 경고로만 그쳤거든요. 저는 그거는 기마랑이스 진짜 잘못한 거고 파리로서는 되게 억울할 만한 일이다. 그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앞서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은바페 선수 이번 경기에서 그렇게 빛나는 활약을 하지 못한 것 같네요. 이번에 은바페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패스도 많이 끊기고 몸도 좀 어딘가 무거워 보이고 다른 경기들은 엔리케가 은바페를 되게 전술적으로 잘 못 쓰는데 그래도 은바페가 개인 능력으로 골을 넣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개인 능력도 나오기에는 컨디션이 좀 나빠 보였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 하면 저희는 당연히 이강인 선수랑 연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물론 이강인 선수가 나왔어도 힘든 경기가 됐겠지만 그래도 만약 있었다면 그림이 조금 달라졌을까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나왔으면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가 우가르테랑 에메리 선수 주전 중앙 미드필더였잖아요. 만약에 이강인이 있었으면 그냥 우가르테, 이강인 투미드 썼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엔리케가 그냥 선수 기용을 떠나서 판을 잘못 짜왔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정말 선수들 실수, 마르키뉴스도 이번에 실수 많이 하고 그 패스미스가 이제 실점 빌미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선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전술 판 자체를 그냥 잘못 들고 왔다. 만약에 이강인이 있었어도 왠지 우가르테 파트너로 그냥 2명의 미드필더만 세웠을 것 같아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있었어도 엔리케가 감독이었으면 이 경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지금 엔리케 감독에 대해서 저는 의문부호를 좀 많이 던지고 싶어요. 이거 판을 왜 이렇게 짰냐? 판 자체가 판을 그냥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전술적인 문제에서 조금은 힘들어 보였던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좋은 흐름을 가져간 뉴캐슬의 경기였습니다. 다음 경기로는 지베즈다와 영보이즈인데 실제로 지금 입중계 바로 하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성주영이 월드컵 중계를 예전에 같이 했었는데 처음으로 해외 축구 이 챔피언스리그 중계를 함께 해가지고 좀 재밌게 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베즈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요쪽은 성주영이 가장 잘 알다 보니까 같이 했는데 성주영이 텐션이 높아서 또 선출이고 그냥 선출도 아니고 연령별 대표팀도 해봤고 차범근 축구 대상. 그래. 네. 축구 대상은 아니고 축구상에서 아마 작년상인가 그럴 거예요. 축구 대상의 장려상. 예. 그만큼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대단한 선출이다 보니까 같이 봐가지고 형이 짚어주는 포인트도 있었고 그 세르비아에 대한 정보도 줘가지고 좀 재밌게 봤고요. 사실상 이 경기가 아직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밖에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조별리그 이 유로파리그 결정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맨체스터 시티랑 라이프치히는 확실히 체급차가 나요. 근데 오늘 지베즈다는 홈에서 2대2 무승부였고 사실 경기 내용도 영보이즈에게는 한 70분 정도까지는 밀리는 분위기까지 보여줬고 실제로 2대1로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었는데 이 유로파리그 결정전 같은 홈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지베즈다는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황인범 선수가 코너킥을 다 전담해서 찼잖아요. 맞아요. 키커로서의 황인범은 어땠나요 오늘? 그 국가대표에서는 아무래도 이재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가 처리하다 보니까 황인범의 프리킥, 황인범의 코너킥이 어떨지 저는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너무 잘 차더라고요. 킥이 워낙 좋아. 오늘 경기 제가 알고 있는 기록이 틀리지 않았다면 코너킥만 11번 찼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왼쪽에서 차는 것도 오른쪽에서 차는 것도 다 찼습니다. 이 활동량만으로도 오늘 경기 정말 많이 뛰었는데 황인범 선수의 킥 구질이 낮게 가든 높게 가든 막판에 살짝 휘어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골키퍼나 수비 입장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궤적을 보여주는데 아쉽게도 공격 포인트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이 선수가 지베즈다에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프리시즌도 함께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담 키커를 맡겼다? 그냥 이 지베지다에서는 킥으로는 그냥 어나더 레벨에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원래 올림피아코스에 있을 때도 네. 황인범 선수의 활약은 굉장히 빛났었잖아요, 항상. 네네. 이번에 즈베즈다에서도 그런 모습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소속팀들에 비해서는 공격 포인트 양산은 좀 늦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황인범 선수가 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황인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6번과 8번 오가면서 혹은 뭐 이제 위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키패스를 찔러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이날 경기 황인범 선수는 살짝 3선의 위치에서 뛰었는데 공격적으로 전개가 사실 지배지다가 잘 안 됐어요. 황인범 선수를 거쳐가는 패스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롱볼 위주의 공격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면 오른쪽 측면 공격수와 수비수들 간의 격차도 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수비할 때 왕성한 활동량 그리고 정말 악착같이 쫓아가는 그 수비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측면 커버를 좀 많이 했어요. 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이 많아서 당장 공격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어도 이쪽에서 쓰겠구나.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격 포인트는 아무래도 위치가 좀 아래로 내려오다 보니까 생산이 좀 덜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말하면은 감독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선수단 입장에서는 황인범이 정말 다재다능하구나. 여기서 써도 잘하고 저기서 써도 잘하네. 그러면 당장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하니까 아래서 쓰자. 요 느낌인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황인범처럼 여러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너무 든든하죠. 왜냐면은 누가 부상이 나왔어요? 누구 쓰지? 황인범 써. 네. 우리 공격 안 되네. 어떡하지? 야, 황인범 써. 그 경기 중간에 안 풀리네? 야, 황인범 2선으로 올라가. 야, 커버 안 되네? 야, 인범만 내려와.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9월에 또 황인범 선수가 예. 살짝 몸이 무거운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또 다시 한국으로 와서 경기 뛰게 되죠, 이번에. 일단 다음 일정이 리그 경기 한 경기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튀니지 베트남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9월 A매치 2경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소속팀을 구하는데 굉장히 처리가 좀 늦어져서 폼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최근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리그 경기 황인범 선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아는 황인범이 제대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는 선수라면 한국 들어와서 우리가 아는 황인범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확신에 가깝게 그 황인범 선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한국 들어와서 또 뭐 시차 문제, 적응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황인범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에 있어서 코어잖아요. 그 코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황인범 선수가 또 이번에 A매치에서 얼마나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수빈님이 네. 라이프치히 대 맨시티 경기도 네네네. 정리해 오셨다면서요. 그 경기 끝나자마자 한 경기는 더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빠르게 툭툭툭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그 이 경기를 풀러보신 분만큼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포든이 선취골 기록하면서 맨시티가 좀 초반에 쉽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펜다 선수 동점골 기록이 나왔고 오펜다 선수가 지난 미넨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김민재 선수 상대로도 잘했거든요. 오펜다 이 선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동안 1대1 상황이 유지돼가지고 이거 맨시티 승점 이거 못 가져가는 경기였나 싶었는데 알바레즈 들어오니까 판이 바뀝니다. 지난 시즌 알바레즈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지만 판을 바꾸는 느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훌리안 알바레즈는 경기 들어오면 그냥 판을 바꾸는 선수예요. 성장했어요. 예, 뭐 원더골뿐만 아니라 도쿠한테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교체 들어와서 이제 공격 포인트 2개를 달성하면서 맨시티한테 승점 3점을 줬는데 뭐 본체가 알바레즈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홀란드와 알바레즈를 비교하면 알바레즈가 더 잘한 건 맞지만 저는 여전히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수비수들이 체력이 빠졌고 뒤에 나온 알바레즈가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홀란드와 알바레즈 활약은 늘 그냥 합쳐서 보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알바레즈는 이제 경기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축구 끝나고 가서 네. 하이라이트로 알바레즈 한번 쭉 꼭 훑어보면서 보세요, 진짜. 와, 이 선수 미쳤다 하고 감탄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저희 챔피언스 리그 다른 기타 경기들의 결과도 한 번씩 정리해 드릴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페르노르트 3대2로 경기 마무리됐고요. 엔트워프 대 샤흐타르 2대3으로 경기 종료됐습니다. 도르트문트 대 AC 밀란 0대0 무승부였고요. 셀틱 대 라치오 1대2로 라치오가 승리 가져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포르투 대 바르셀로나 0대1로 포르투가 패하면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어제 있었던 아시안게임 경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 이번에 2대1로 우즈베키스탄한테 승리 거두면서 깔끔하게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력보다는 사실 주심 얘기 최근에 그 리버풀 토트넘 때도 그렇고 진짜 주심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시안 게임은 VAR도 없으니까 이 주심 판정 진짜 이강인 선수 막 엘보로 치고 가는데 그냥 지나가고 이것 때문에 경기력이 어땠다보다는 이거 화나는 경기였다. 이거 만약에 진짜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우리나라가 결승 못 갔다? 억울해서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근데 정도로 화났어요. 이 경기는 주심도 주심인데 그냥 우즈벡 선수들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예. 네. 진짜 제가 요즘에 이제 아시안 게임도 중계하고 유럽 축구도 중계하잖아요. 경기 보면서 오늘 이제 파리 선수들 배구공간 침투할 때 그 전에 아시안 게임을 중계했던 습관 때문인지 막 백태클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다치지 않을까? 근데 아시안 게임은 진짜 염려하면 바로 백태클. 중국도 그랬고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더 그랬는데 유럽은 그렇게 축구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 태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축구 수준이나 레벨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선은 지켜야죠. 오늘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플레이가 과연 상식선을 지키는 플레이였나요?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 이강인 선수 얘기해 주셨잖아요. 중간에 배를 치고 가는 장면도 잡혔잖아요. 이번에 퇴장당한 선수 그 선수가 전반에 처음 경고를 받았던 게 이강인 선수 이쪽 있죠? 여기 이 목이랑 울대 명치 쪽 사이를 팔꿈치로 쳤어요. 그게 경고가 됐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고가 나온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경기에서 우즈벡 선수들 팔꿈치 한두 번 썼나요? 되게 많이 썼어요. 저 이 경기 보면서 왜 열받았냐면은 실력이 확실히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력 대 실력으로 꽝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요런 거는 거칠지만 그래도 이거는 축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실력 차이가 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가격을 하고 이러니까. 엄원상이 울산현대 앞으로 후반기 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선수인데 발목 쪽으로 너무 깊게 태클이 들어왔어요. 그게 퇴장인 이유는요. 태클 자체도 퇴장성이지만 정말 잘 봐줘서 태클이 경고를 그쳤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선수가 어떤 동작 치는지 아시죠? 공 들고 막 던지면서 막 주심한테 막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데 그거 경고 2장 나와서 퇴장이 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공 던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떻게 봐도 눈을 씻고 봐도 그냥 보기만 했어도 그건 퇴장이 났어야 되는데 이번 주심이 우즈벡 선수도 한 3명, 4명 퇴장 나왔어야 됐다고 보거든요. 화가 나죠, 진짜로. 하면 저희 후토크 제목이 폭력 축구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적절한 것 같아요. 유럽 축구하는 거. 제 경기 내용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정우영이 멀티골이 터졌죠. 맞아요. 정우영 선수 골잡이로서 지금 참 기운이 좋습니다. 이번에 세트피스를 좀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짧게 주고 홍현석이 넘겨주면서 엄원상 정우영이 마무리했던 첫 번째 골도 그렇고 두 번째 골에서 이한범 선수가 상대 수비랑 경합할 때 딱 숨어 들어와가지고 세컨볼 튕겨나온 볼 바로 정우영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대회 7호 골입니다. 진짜 골도 벌써요? 벌써 7호 골이에요. 단독 선두, 득점 단독 선두고 지금 이제 정우영 선수가 진짜 골잡이라는 걸 분명 이번 또 골들을 통해서 많이 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정우영 선수의 활약도 엄청났지만 이강인 선수 이번에 선발 출전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뭐 번뜩임은 당연히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프리시즌 첫 경기에 이제 부상으로 프리시즌을 온전하게 치르지 못했고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대표팀과도 많은 훈련을 하지 못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 있고 이런 선수들 많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의 폼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런 번뜩임을 보면 팀 전체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이번 경기 결과가 2대1로 물론 승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조별리그에서는 엄청 골이 많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이번 경기에 조금 덜했던 게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의 좀 거친 플레이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거친 플레이인데 제 생각은 그거랑은 약간 궤가 다른데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이 롱패스 위주로 역습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라인을 좀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술적으로 준비를 한 거죠. 우리가 올라갔을 때 우즈베키스탄이 길게 뻥 차서 이런 경합하는 선수들이 막 우리 진영으로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선수들이 혹시 뒷공간에 뚫릴 위험성도 있고 맞을 위험성도 있어요. 너무 거칠게 들어오니까. 저는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일부러 우리가 라인을 좀 내려서 뒷공간을 안 주는 수비를 되게 집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술은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잘 분석한 거고 대응을 한 거라고 봐요.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우즈베키스탄에 압박을 할 때 우리가 다른 때보다 중앙을 거쳐가는 패스가 잘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수비적으로 대응은 나름 우리가 괜찮게 했다고 본다. 오히려 무리한 압박을 하는 것보다 이런 대응이 나왔다고 보는데 공격적으로 우리가 선수들 패스 미스도 좀 많았고 우리 뭔가 중앙에서 우즈베키스탄 압박을 풀어나오기 위한 어떤 패턴에 대한 준비가 잘 됐다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결승을 앞두고는 우리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수빈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우즈벡이랑 사우디 경기를 먼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 우리나라랑 어떻게 치르는지 봐야 되니까 경기가 사우디전에서는 위쪽에서도 압박을 하고 본인들의 템포로 이제 그 경기를 좀 가져오려는 느낌이었는데 요 경기는 우리나라 상대로는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 차도 있고 좀 변칙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당황을 한 것 같고 백승호 선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위치가 백승호 선수가 뛸 수 있는 베스트 포지션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사실 예. 그 백승호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보다는 조금 위쪽에서 그쵸. 뛰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히려 수비는 쓸어 담아줄 선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승호 선수가 패스 미스하는 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쉽긴 해도 그 자리에서 뛸 수 있는 그 자리가 베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좀 감안했을 때는 백승호 선수가 뭐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해를 좀 이해를 하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결승전에는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패스미스 중요한 거 한 방 네. 일본 선수들에게 걸려가지고 실점해서 우리가 끌려가게 된다면 우리가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끌려가는 경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끌려가는 경기가 결승전이 된다면 굉장히 고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 경기 보면서 좀 들더라고요. 아니면 수비에서 이제 이한범 선수는 그대로 두고 김태현이나 이재익 중에 한 명을 쓴 다음에 박진섭 선수를 미드필더로 올리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백승호 선수가 원래 잘하는 좀 더 전진된 위치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시도를 안 해서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결국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지금 매 경기 다 뛰고 있어요. 맞아요. 체력적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출전 경기 수가 되게 많거든요. 체력적으로 되게 부침이 심하고 보통 아시안 게임이 8강, 4강 정도 되면 아무리 잘하는 국가여도 조별리그 때보다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대회 측에서의 일정이 좀 좋지 않아서인데 막 이틀,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니까 지금 시점은 당연히 좀 체력적으로 많이 뛴 선수는 더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멤버 구성 밸런스가 참 좋은데 아까 수빈이 형이 말씀대로 3선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만큼은 사실 약간 아쉬움이 드는 스쿼드인데 그걸 백승호 선수가 계속 차지하다 보니까 계속 해줘야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기를 쉬지 못하고 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지쳐있다라는 느낌이 그럴 수 있어요. 좀 들었던 것 같고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승호 선수가요. 지금 근데 그렇다고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가 있는 선수들한테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백승호 선수가 선수단 자기 이제 숙소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축구 전술적으로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준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형으로서 이 팀을 이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저는 백승호 선수가 아쉬운 패스 미스는 있습니다만은 경기 내외 쪽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고 봐가지고 백승호 선수 우리가 좀 더 응원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백승호 선수가 주장이죠. 이번에 주장 완장 이렇게 차고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경기 외적으로도 주장의 역할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어린 선수잖아요. 여기 연령별 대표팀이잖아요. 그리고 백승호 선수는 해외 경험부터 사실 다시 국내로 와가지고 다시 해외 무대를 꿈꾸는 그런 재능 있는 선수인데 백승호 선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잘 아우르고 있다고 봐요. 이런 거 사실 중국에서 하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감독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이거 금메달 따야지 본전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 부담감을 저는 이기는 것만으로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서 살짝 다뤘었는데 엄원상 선수가 우즈벡의 좀 거친 태클로 인해서 부상에 당한 듯한 모습인데 부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알 수가 없죠. 황선홍 감독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큰 부상자 없이 잘해왔는데 엄원상이 부상이 좀 있는 듯하다. 중국전에 이제 좀 서해부 쪽을 잡았던 그 박규현 선수가 다행히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벤치 쪽에 좀 있어서 몸을 풀었으니까. 어쨌든 엄원상 선수는 근데 부상이 좀 있는 듯하다. 상태를 체크해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발목 쪽이 좀 염려가 됩니다. 정말 오일상식했던 태클 때문에 엄원상 선수가
좀 너무 큰 피해를 받은 것 같아서 이거는 울산 팬분들 그리고 뭐 이제 엄원상 선수에게도 많은 위로를 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또 골을 네. 책임지고 떠났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계속 압박하고 계속 뛰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 다시 넣었죠. 네, 엄원상이 이런 선수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팬분들한테도 정말 잊히지 않아야 될 어떤 엄원상 선수의 투혼이자 투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얘기하지만 이런 몰상식한 태클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디 부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즈벡 카파제 감독이 경기 후에 이런 인터뷰를 남겼다고 해서 저희가 살짝 짚어보려고 해요. 한국전은 쉽지 않았다.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기지 못했다. 한국은 강했다. 한국 선수들은 매우 훌륭했다. 우리 선수들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인터뷰 내용적으로 전혀 문제 뭐 없죠. 무난하죠. 이거는 너무 좋은 인터뷰죠. 이 예. 내용만 봤을 때 사실 좋은 인터뷰죠. 그런데 그 후에 인터뷰가 살짝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선수들 다수가 카드를 받았다. 이해되지 않는다. 경기가 더욱 공정하길 바랄 뿐이다.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감독의 입에서 나온 건가요? 경기 중에 졸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네. 이건 명백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도 카드를 많이 받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판정이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경기 중에 뭐 어디 다른 채널을 봤거나 다른 종목을 봤거나 육상 봐야겠다고 차로를 돌렸거나 높이뛰기 뛰던데 봐야 우상혁 되는데. 선수 높이뛰기. 그래 높이뛰기 야 맞아. 이거 자심이랑 대결 너무 재밌겠는데. 솔직히 자신이- 이 한국보다는 이 한국이 꿀잼이지 하면서 야 이 막, 세계 대결을 꼭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높이뛰기를 예. 봤던 게 아닌가. 전 이 말은 말도 안 되죠. 해왔던 축구가 있고 봤던 그 태클들이 있는데 민망한 말 아닌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남기기에는 전 이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야, 축구를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제가 봐도 이번에 우즈벡은 너무나도 거친 경기를 했고 저는 왜 이렇게 카드를 아끼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기서는 네. 카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카드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카드 색깔도 빨간색으로 빡빡해가지고 경기 진행이 좀 수월하게 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이렇게 얘기한 거 저는 진짜 1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축구를 카파제 감독이 현역 시절에 했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예, 이 인터뷰는 아주 잘못됐다. 자심이 아니고 바심이에요. 바심. 바심. 네. 이거 여담이지만 이미 2.4m를 뛰었대요. 근데 저희 골대가 2.44m잖아요. 크로스 바.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이렇게 뛰어와서 골대를 넘을 수 있어요. 야 우상혁 선수 골대를 맞춥니다. 와 그래요? 네. 와. 대단한데? 저는 그 네. 바심 그분이 어떤 대회인지 모르게 막 누워가지고 막 노래 듣고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래서 야 되게 특이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멋있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제 저희가 우상혁 선수가 골대를 넘는 모습을 야. 볼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예. 대단하네요. 네, 다시 아시안게임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희가 우즈벡과의 경기가 굉장히 거칠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결승전에는 이미 일본이 가서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일본한테는 아시안게임에서 일본 상대 전적이 1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를 내고 있고 일본이 사실 정예 멤버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2 리그 주전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뛰면서 이제 제2 리그에 지명을 받은 선수들, 이제 대학생 선수들이죠. 그 연령대 정예 멤버가 아니고 약간은 이제 비주전조가 이번 대회에 와 있는데 근데 경기를 보니까 그래도 일본 선수들이 워낙 기본기가 좋으니까 확실히 잘 터치나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들도 있고 사토 케인처럼 이제 브레멘 B팀에 있으면서 속도나 개인 기술 좋은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본도 멤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지금 워낙 일본 선수들 육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나 속도는 꽤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좀 경계를 주지 않을까. 결승이기 때문에 역시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결승의 한일전이잖아요. 많은 분들의 이목이 주목되는 만큼 우리 선수들 부담도 사실 안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부담 안 될 수는 없는데 한일전은 저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날이 이제 또 토트넘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토트넘 경기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동시 송출을 하고 어떻게 이제 출연진이 배정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두 경기 다 합니다. 예, 꼭 보러 오세요. 네, 저는 일단 한국-일본 경기 중계합니다. 예. 결승전. 네. 빨리 컨디션을 회복해서 저한테도 인생에 남을 아시안게임 결승 중계 경험인데 그거 뜻깊지. 오늘 우즈벡전은 제가 약간 진짜 지르텍 여파로 몸이 좀 취해가지고 약간 비몽사몽하면서 중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너무 아쉬움이 남거든요. 예. 일본전만큼은 진짜 최상의 컨디션으로 저도
스포티비 나우를 통해서 중계할 거니까 무료 중계입니다. 많이 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월 7일 토요일 밤 9시입니다. 이스타TV 물론 입중계하고요. 저희 후토크까지도 다 진행되니까 꼭 이 경기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팀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응원합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기라시 선수의 이적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수 분데스리가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는 96년생이에요. 저희가 이제 기라시 이적설 살짝 다룰 건데 그 슈투트가르트 소속의 이 선수가 그냥 뭐 올 시즌은 남는다 이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저희가 기라시 링크는 좀 가볍게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네. 기라시 이적설은 딘 존스라는 기자가 독점적으로 밝혔다고 하는데 이 기자가 사실 믿을만해요? 신빙성 믿을만한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윈 누네스 영입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 기억이 맞으면. 아. 그리고 마갈양이스 8월에 선발 못 나올 때 어네피설을 띄웠어요. 이번 8월에? 이번 8월에. 네. 자, 누네스는 전혀 지금 믿음이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누네스는 지금 리버풀에 있고요. 예. 마갈양이스는 9월 경기부터 바로 선발로 뛰어서 지금 행복하게 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람의 말은 좀 신뢰가 안 가는데요. 음. 그냥 뭐 이런 이적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도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토트넘과 웨스트햄 비롯해서 여러 프리미엄 리그 구단이 기라시에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6경기 10골을 기록 중인 공격수이기 때문에요. 뭐 지금 토트넘, 웨스트햄 비롯해서 딘 존스의, 저는 믿지 않지만 딘 존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또 다른 런던 팀 풀럼까지 지금 이제 런던 팀들이 유독 이 기라시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죠. 기라시 선수가 지금 6경기 10골을 기록 중인데 혹시 그럼 이전 시즌은 잘했어요? 지난 시즌에는 22경기 11골을 기록을 했고요. 이 선수가 이제 슈팅 대비 득점 순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저도 이 선수 경기 쭉 보면서 과연 올 시즌, 흔히 말하는 플루크 시즌인가? 아니면은 터질만 했나 봤는데 저는 터질만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그래서 기라시 선수는 지금 득점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칭찬을 좀 받고 있는데 기사에서는 기라시 선수가 공중 경합, 힘, 뭐 세밀한 컨트롤, 치명적인 마무리가 돋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손흥민 선수는 아마 기라시가 영입되면 왼쪽 윙으로 갈 것 같은 그죠. 상황이고 기존의 최전방 자원인 히샬리송하고 비교해보면 히샬리송이 사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때 가장 안 됐던 게 이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라시는 기사에 따르면 오히려 그동안 최전방 공격수 히샬리송이 뛸 때 아쉬웠던 부분을 다 메워줄 수 있는 선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트넘에 왔을 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영입은 안 할지언정 이 선수 남을 거니까 일단 슈투트가르트에 남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온 건 어느 정도 스카우터가 그래도 기라시를 좀 보고 있다 네. 정도의 느낌은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아웃이 올 시즌은 뭐 일단 본인이 네. 이적 안 한다고 했으니까 2024년 여름에 바이아웃이 지금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온 거는 2천만 유로거든요. 요즘 공격수들 가격 생각하면 이 정도? 너무 괜찮아요. 너무 가성비 너무 멤버죠. 괜찮아요. 진짜 제가 잘못 봐가지고 이 선수가 올 시즌 플루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충분히 긁어볼 만하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그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은 왜 바이아웃이 2천만 유로니까 이거 토트넘 기준으로는 해리 케인의 5분의 1 가격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사실 케인만큼 해주는 건 이 선수도 사실 역대급 공격수의 이름을 올릴 만한 선수니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분데스리가에서는 케인은 PK 득점도 많기도 하고 기라시가 더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케인보다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골을 더 잘 넣은 게 기라시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다시 뭐 토트넘으로 와가지고 케인보다 더 많이 넣겠지 이렇게 단순 계산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죠. 저는 긁어볼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올 시즌 폼이 좋고 토트넘이 관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본격적인 이적설이 대두될지를 지켜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라시 선수가 현재 슈투트가르트 정우영의 동료잖아요. 이 선수 대기만성의 선수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이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기대가 됩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뭐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우선 더선의 보도입니다. 더선은 또 재미삼아 보는 거. 네. 예. 그리 신빙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재미있게 그냥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맨유의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고요? 네, 뭐 더선에 따르면 내부에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첩자가 있다라는 뭐 사실을 오. 우려하고 있다. 오. 더선이 이렇게 기사 썼는데 내부 스파이. 실제로 뭐 특정 익명 계정은 구단이 공개하기 전에 1군 소식과 부상 소식을 공유해왔다. 스파이로 보이는 유출자가 경기 당일엔 근데
게시를 중단했다. 해당 트위터 계정이요, 뭐 루크쇼, 말라시아, 레길론의 부상 소식을 전했는데 실제로 다 부상이에요. 예. 근데 기사에 언급된 해당 계정을 좀 찾지 못해가지고 같은 계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맨유가 지난번에도 이거 덧선발이었을 거예요. SNS 상에서 뭐 브루노랑 린델레프랑 싸웠다 이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이것도 루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이렇게 부상자 맞췄어? 이거 진짜 스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구단 SNS보다도 먼저 부상자를 먼저 발표하고 있잖아요. 사실 구단 특히 테나 감독이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알아서 트위터 계정으로 누구누구 부상입니다. 누구누구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누구 언제 돌아옵니다. 자꾸 까발리니까 테나 입장에서는 아니 어디서 이렇게 자꾸 뭐가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야? 화가 나고 어이가 없겠죠. 그럼 명탐정 모드에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부상자 밝히는 거 아니 어차피 공개됐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느낌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부상자도 알고 있어? 그러면 전술도 어디 가서 까발리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어딘가에서 맞아.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거 어디서 까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채팅창에 지금 산초네. 산초는 라고 정보가 하셨는데. 없을 겁니다 지금. 예, 명탐정이 여기 있었네. 예. 산초는 아직 그 1군 훈련장에 못 들어가고 있나요? 못 들어가고 있죠. 예. 떠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아무튼 원래 맨유의 스파이로 돌아와서 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전 이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생각을 하는데 일부러 팀원들 각자에게 다 다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약간 야. 라이어 게임 같은 맞아, 건가? 맞아요. 야, 맥과이어가 오늘 훈련에서 윙으로 뛰었대. 야, 맥과이어가 오늘 훈련에서 골키퍼를 맡대. 야, 오늘 맥과이어가 훈련에서 테나우를 밀어내고 감독석에 앉았대. 야, 오늘 맥과이어 훈련 지각했대. 야, 오늘 맥과이어 머리 밀었대. 다 알려주고 누가 뭔 정보를 올리나 쭉 보다가 얘 잡았다 요놈 하면은 이제 바로 걷어낸 중계식 표현이 나오네요. 걷어내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런 걸 SNS에 올려서 뭘 얻으려는 걸까요? 관심. 그냥 그, SNS 상에서의 뭔가 좋아요? 아니면 댓글? 맨유 아주 글로벌 구단이잖아요. 아주 네네. 글로벌이죠. 그리고 이런 정보로 흔히 말해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뭐 조회수나 뭐 수익이 된다? 그러면 할 만한 사람들 충분히 있지 않을까. 예.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이거 악용하면 너무 나쁜 일이거든요. 예. 진짜 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팀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질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웃으시죠? 아니, 관심 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채팅창에 한국형 머리 한 것처럼 이거를 봐가지고 예. 덕현이는 그 관심 끈다기보다는 그 영상을 재밌게 뽑으려고 한 거고 희생을 한 거죠. 예, 희생을 한 거고 그 머리가 엄청 가렵다고 그러던데. 예. 저희 오늘 마침 뒤에가 흰 배경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덕현님 이렇게 뭐 합성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얘기가 있잖아요. 많이 나와서. 야, 희연님 보는데 덕현이 얼굴 좀 치워라. 이거 달린다 이제.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시간 댓글. 자, 맨유의 스파이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심리를 저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도 이거 내부 유출자가 자꾸 맞아요. 우리 라인업 유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응원팀이 있는 분들은 알 텐데 구단 SNS에서 발표하기 전에 먼저 라인업을 발표해버리는 맞아요. 계정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끔 종이 찍어 올려요. 그게 교묘하게 흔히 말해서 주작된 거일 수도 있는데 가끔 맞아. 가끔 맞으면 사람들이 그 계정 되게 팔로우하고 그 계정이 경기 전에 뭔가 정보 올리면 퍼져나르고 그래요. 특히 예. 저는 중계를 하니까 라인업을 일일이 체크하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독 그런 라인업이 미리 공개되는 게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더선 보도긴 하지만 더선이 이런 뭔가 가십성 보도는 사실 좀 들어맞을 때가 있고 맞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독 내부 유출이 좀 많았던 건 맞아서 의심되는 건 맞습니다. 내부에 혹시 진짜 범인이 있지 않은지 물론 덧선 보도입니다만 테나 감독이 한번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저희 그럼 오늘 마지막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로운 코너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유차사예요. 유차사. 유망주를 찾는 사람들. 왜 이거 옛날 우차사다, 옛날에. 있었죠. 우차사 그 코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우차사 개콘 요 세대이니까. 저는 리마리오. 리마리오. 뭐 이거 그 예전에 이제 김승용 선수. 울산현대 형이 김승용 세레머니 거 선수가 했었죠. 예. 리마리오로 이제 별명을 갖고 있죠. 예. 저는 우차사는 모르겠는데 개콘의 사마귀 유치원.
이게 진짜 되게 나이 차이가 최우종, 많이 최우종 씨, 나네요. 최우종 씨. 네네네. 저는 개콘하면 이제 사바나의 아침 이렇게 가고 아, 너무 오래 갔다. 오차스는 화상고 이렇게 가는데 확실히 와 사바나의 아침? 이때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거 개콘하면 느끼네. 역시 달인 생각나요. 예. 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차사 유망주를 찾는 사람들. 오늘 첫 번째로는 오스카르 보브를 준비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유망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기사에는 뭐 오스카르 밥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도 한데 저희는 우선 보브로 호칭을 통일하겠습니다. 노르웨이식 표기는 오스카르 보브가 맞죠. 예, 제가 이제 중계를 할 때는 이 스포티베이도 적혀있는 스코드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스카르 밥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저 알기로 정확한 발음은 오스카르 보브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스카르 보브 03년생이에요. 이제 딱 20살. 예. 이 선수가 뭐 피지컬이 되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174cm 정도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르웨이 국적입니다. 여기 노르웨이 홀란드 있고요. 맞아요. 외대고로 있고요. 외대고로 있죠. 그리고 보브까지 이번에 또 이제 A매치 콜이 됐죠. 우선 오스카르 보브 현재까지 출전 기록 보면은 사실 저는 네. 이번 지난 경기 그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교체 출전됐더라고요. 예. 그 지금까지 경기가 리그 3경기, 챔스 1경기, 리그컵 1경기에서 144분이에요. 많이 안 뛰었어요. 네. 근데 풀럼전 교체 출전해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뉴캐슬전에서는 리그컵이었죠.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 소화. 근데 뉴캐슬전은 맨체스터 시티가 졌습니다. 맞아요. 올 시즌이 이제 성인 무대 데뷔 시즌인데, 그러니까 짧게 뛰었는데도 저희가 이 유망주를 왜 소개하냐면요. 흔히 말해서 코인 타돌 만한 선수라 그래서 그래요. 이 선수 진짜 잘합니다. 약간 영리하다는 느낌이 예. 들어요. 펩 축구에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펩 가르디올라 축구는 사실 되게 유기적으로 선수들이 볼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되는 축구인데 거기에 되게 잘 들어맞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던 리그컵 뉴캐슬전 경기를 봤는데 오스카르 보브가 되게 잘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날 그 뒤에 있었던 칼빈 필립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었다. 물론 포지션은 달랐지만 칼빈 필립스가 계속 헤매고 실수하고 막 뚫리고 할 때 오스카르 보브는 되게 침착하게 위에서 자기 할 거 해주면서 동료들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스카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네. 아까 이 선수가 상당히 똑똑하게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거 외에도 또 있을까요? 저도 이 선수 오늘 얘기해야 되니까 영상 쭉 찾아보면서 장점을 썼는데 너무 많이 써놔서 일단 오. 오, 이 너무 선수에 많이 대해서 그 맨시티 팬들은 다 아시는 선수예요. 유소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갖고 있고 뭐 탈압박, 킬패스, 전진 드리블 여기에 팀원 활용. 어린 선수인데 팀원 활용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결국에 이 팀원 활용을 어린 선수가 잘한다라는 건 시야가 일찌감치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 경기 보면요. 패스 받기 전에 동료 위치 파악해두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예전에 이니에스타 선수나 사비에게 받았던 느낌인데 그거를 이 2003년생 선수가 좀 갖추고 있고요. 1차 플레이가 막혔을 때 2차 플레이까지 머릿속에 생각해뒀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느낌을 주는 게 이 어린 선수가 준다라는 게 저는 거의 믿기지가 않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를 좀 갖고 있고요. 펩이 일단 굉장히 좋아하죠. 뭐 원래 뭐 임대 링크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다 거절하고 경험 쌓아야 되는 게 임대 가서 경험하는 것보다는 1군 스쿼드에 합류하길 바랬다. 펩 과르디올라가 픽을 했습니다. 그 천재 감독이 그래서 뭔가 맨시티라는 남긴 스쿼드에서 거죠. 맞아요. 벤치 자원으로 내가 쓰겠다? 이거는 무조건 코인 타야 된다. 저는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주고 가만히 있지 않고 패스를 또 받을 수 있는 길로 계속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스를 건네받은 선수는 나한테 패스를 준 오스카르 보브가 계속 뛰고 있으니까 얘 여기 있네? 내가 또 패스를 줄 수 있네? 팀이 계속 그러면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단순히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가 아니고요.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좌우가 다 되는 모습을 또 요즘 경기들을 보면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참 어느 역할을 소화해도 그 자리에서 동료들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다. 이 되게 어린 나이에 2003년생의 선수인데도 벌써부터 형들을 떠받들어주고 떠먹여줄 수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느껴서 되게 잘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축구 선수한테 네. 판단력, 순간순간적인 이 움직임이 진짜 중요하구나 싶어요. 그 온더볼 있잖아요. 공을 가지고 뛰어난 뭐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프 더 볼, 그리고 그 온더볼과 오프 더 볼 사이에서의 무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어린 보브는 그런 거를
이게 좀 말이 웃겨요. 너무 어린 선수인데 거의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맞아요. 그 지금 채팅 보면 시티는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온다고 하시는데 네. 실제로 요즘 시티 유망주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죠. 그렇죠. 맨시티가 확실히 그동안 아카데미 선수들 성장을 통해서 메카티 선수도 있고, 필 포든도 사실 아카데미 출신이고, 예. 지금 또 이제 당장 오스카르 보브가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콜 파머 선수도 사실 아카데미 출신인데 맞아요. 첼시로 이제 가면서 첼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맨체스터 시티가 다른 팀 대비 어린 자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관여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에 지금 있는 브라임 디아스 그리고 어느 팀에 있는지는 이제 까먹었지만 제이든 산초. 예, 산초도 이제 맨시티 유스였죠. 원래는 그랬어요. 네네네. 근데 웃긴 게 그 당시 산초는 향수병이라면서 독일을 갔어. 독일을 갔어요. 그리고 그러고. 향수병이라면서 또 맨체스터로 왔어. 근데 유나이티드였죠. 그러니까요. 예. 다른 맨체스터로 갔는데 예. 어쨌든 이런 선수들까지 참 좋은 시티 아카데미 출신 선수들이 많다. 예. 다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오스카르 보브 선수의 특이점을 보면 그 리코 루이스랑 구별이 잘 안 된대요. 멀리서 봤을 때 되게 비슷한가 봐요. 머리가 그래서, 비슷해요. 예, 머리 빠르게 본인 특유의 그 머리 스타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웃긴 게 등번호가 리코는 82번이고요. 보브는 52번입니다. 헷갈리다 이것도. 경기 보다 보면은 어쨌든 뒷번호가 2로 보이니까 얘 리코구나 하면은 보브고 보브구나 하면 리코예요. 오스카르 보브 선수가 포든과 비교가 되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예, 그 개인적으로는 포든은 이미 터지고 너무 잘하는 선수라서 저는 포든보다는 일단 좀 팔머랑 비교를 좀 하고 싶은데 팔머 첼시 가서 잘하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엔 제가 보브 플레이 보면서는 팔머 첼시 가서 잘해도 야 보브 이렇게 성장하면 나는 팔머 첼시 가서 잘하는 거 맨시티 부럽지 플레이는 않다. 그렇게 속상하고 이러지 않을 것 같다. 어. 그 정도예요. 저는 팔머보다는 확실히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이 필포든이 되게 어릴 때 챔피언스 리그나 리그 같은 대회에서 데뷔했던 거를 다 생생하게 봤어요. 제가 중계 한창 할 때 포든도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기대주로 불리고 데뷔를 했던 것들을 다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포든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몸이 되게 유연하고 마무리를 진짜 잘해요. 왼발킥이 그때는 결정력이 지금은 좀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때는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킥을 잘 차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선수거든요. 저는 그래서 포든이 뭔가 같은 어떤 그 처음 들어왔을 때 느낌으로 봤을 때 포든이 뭔가 날카롭다는 느낌이라면 보브는 참 영리하다. 물론 둘 다 좀 날카롭고 영리하고 그건 똑같지만 첫인상 자체는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와 포든은 진짜 그 유연한 상황에서 드리블하고 왼발 때려넣는 꽂아넣는 그 구석으로 찌르는 그때 킥들이 되게 좋았고 오스카르 보브는 오히려 야 이렇게 동료들을 영리하게 떠받들어주고 활용해주는구나 되게 영리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느낌들이 좀 드는 게 아닌가. 왜냐면 포드는 가서 갈수록 측면 자원으로 사실 성장을 좀 많이 했고 중앙에서는 사실 아쉽다라는 평가가 이 어릴 때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오스카르 보브는 지금 중앙에서도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다 보니까 두 선수 참 좋은 선수구나 그런 생각 드네요. 저희 보면 이번 시즌에 144분 출전했거든요. 네. 오스카르 보브. 앞으로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더 많이 잡을 것 같고요. 리그컵에서 그래서 그 맨시티가 리그컵 탈락했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사실 스쿼드 상황, 부상 상황을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리그컵에서 떨어진 게 크게 시즌을 봤을 때는 아쉬운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경기 보브가 더 많이 뛰려면 이런 경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건 좀 아쉬운데 사실 아약스랑 포르투 임대 제한도 펩이 제가 알기로는 직접 거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1군에서 이제 더 보브를 지켜보려고 그러면 전 충분히 기회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서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올 시즌 맨시티 스쿼드 얇습니다. 클럽 월드컵까지 병행하는 팀치고는 너무 선수 숫자가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이렇게 감당이 되나 싶을 정도로 명단 쭉 적잖아요. 예. 진짜 화려함에 가려져서 그렇지 되게 선수들 수가 적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스카르 보브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페카르디올라가 오스카르 보브를 어쨌든 지킨 거는 제 생각에는 정말 보브 선수를 팀 내에서 기리고 싶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선수가 없어서 일단 보브가 좀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도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오스카르 보브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측면이 됐건 중앙이 됐건 계속 뭔가 조커로서 나올 만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해서 맨시티가 경기가 많기 때문에 분명 보브에게는 기회가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번뜩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오스카르 보브인데 그래도 이 선수 아직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 인버티드 윙이 될지 진짜 아니면 공미가 될지 왼쪽 윙이 될지 이 선 진짜 왼쪽부터 중앙 거쳐 오른쪽까지 다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한 위치 좀 빠르게 고정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론 제가 본 부분은 그냥 다 뛰어도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냥 억지로 보완해야 될 좀 질문 나오면 어떻게 이 선수의 단점을 좀 얘기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솔직히 좀 못 찾겠더라고요. 어린 선수인데 이 선에서는 단점이 없어 보여서 저는 네. 이제 아무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찾는 유형이 이 선에서 이제 마무리까지 잘해준 선수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험이 좀 부족한데 스탯을 깔끔하게 쌓을 수 있는 능력도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다. 킥이 됐건 슈팅이 됐건 크로스가 됐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근데 뭐 지금까지도 역시 아주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방향도 경험이 쌓이면서 빠르게 이른바 개안이 됐으면 좋겠다. 눈을 좀 확실하게 떴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저는 그렇게 잡아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또 출전한 경기의 시간 자체도 적다 보니까 분명 계속 경기를 하다 보면은 크게 발전할 맞아요.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완해야 될 점도 아마 제가 경기터 보면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짧게 보다 보니까 당장은 저는 못 찾긴 하겠는데 지금 선수로서의 방향성은 아주 우수하다, 좋다. 예, 맞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오스카르 보브는 이제 1군 스쿼드에 포함이 돼 있지만 사실 유망주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강팀에서 크는 것과 비교적 혹은 강팀이 아니라고 뭐 중간 정도의 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팀에서 잘하는 거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저는 좋을까요? 이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온더볼이 좋으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영향력이 좋은 선수면 저는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가서 에이스 놀이하고 거기서 경험치 먹고 넘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오프더볼이 좋다? 그러면 동료 지원받는 그냥 지금 소속팀에서 훈련할 때 더 성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펩 과르디올라에게는 배울 게 많다. 이 사례 특히 맨체스터 시티면 저는 다른 팀보다 그냥 맨시티에 남는 게 되게 낫다고 보고요. 임대 가서 성장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기대는 하는데 생각보다 흔치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내 팀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버려서 그냥 계속 임대 전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펩 가르디올라 아래에서 배울 수 있다면 맨체스터 시티에 남는 것, 1군에 남는 게 진짜 좋은 선택이고 다른 선수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스카르 보브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저희 아침의 축구 오늘 챔피언스 리그 이슈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아시안게임 결승 진출 소식, 기라시의 이적설, 맨유 내부에 혹시나 스파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주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 시작한 코너 유차사의 오스카르 보브까지 이렇게 5개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침의 축구 목요일에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음 주 화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한글 날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한글날이네요. 네, 저희 쉬게 부탁드립니다, 희연 씨. 예. 제가 그 달력을 잠시 예. 잊었네요. 저희 공휴일은 다음 주 좀 쉽시다. 화요일, 네네네. 예.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전 자러 가겠습니다. 안녕. 저는 기절하러 가겠습니다.